안녕하세요. 저는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65세 여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요즘 들어 약간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직 어려운 곳이 많지만 희망이라도 갖고 하다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제가 사연을 보내려고 생각한 이유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조금이나마 기운이 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도 이곳의 사연들 들으면서 많이 웃고 울고 하거든요. 요즘엔 노래보다도 더 많이 듣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여러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제 사연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 같고 칭찬도 해 주실 것 같아 사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제 마음을 표현해야 할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9살의 남편을 만나 20살이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의 친구였던 사람이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알았을 때부터 변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외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사는 부부가 어디 있냐고 할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좋았죠. 시장을 갈 때도 손을 꼭 잡고 갈 정도로 저희는 거의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용달에 물건을 싣고 여기저기 다니며 채소를 팔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면 저는 그 곁에 앉아 둘이 수다를 떨며 다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 부부는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집안 어른들도 이상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희처럼 사이좋은 부부를 신이 질투해 아이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서 일부러 싸우라고 하실 정도였죠. 우습지만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딸이건 아들이건 하나라도 제발 점지해 주십사.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자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왔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렵사리 아이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임신한 지 4개월쯤 되었을까요? 임신하고 잠이 많아진 저를 조금이라도 재우겠다고 그날따라 남편은 혼자 새벽 시간에 물건을 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밤새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 눈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로 남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저를 떠났습니다. 남편을 보내며 저는 몇 번을 쓰러졌고 겨우 정신을 차렸더니 뱃속의 아이도 남편 곁으로 갔더라고요. 저는 그 상실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너까지 죽으려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래야 도서방도 편히 눈 감을 것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멀쩡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도저히 혼자 둘 수 없던 친정 어머니는 저를 지키시느라 가지를 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남편 장례가 끝나고 그저 제 손을 잡고 우시기만 하셨고 그 후로도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남편이 그리워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울기만 하시다가 정신 차리고 잘 다독여. 이제 호섭이도 없는데 누가 챙기겠니? 몸조리 잘하고 잘 지내. 라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19살에 만나 15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아이까지 잃은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로 잡겠습니까? 그때 만약 친정 어머니까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남편과 아이를 따라가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친정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괜찮아지는 척하며 버텼습니다. 겨우 그렇게 할 수 있어진 것은 남편이 그렇게 가고 1년이 지난 후이긴 했지만요. 그 사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어머니 덕택에 버텨진 것이죠. 밤마다 소리도 못 내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울었지만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냈습니다. 표정이 없다며 걱정을 하는 친정 어머니에게 억지로 웃어 보여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남편 첫 기일을 친정 어머니와 제사상을 차려놓고 나서야 펑펑 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붙들고 울어라. 울고 이제 그만 호섭이 놔주고 시영이 너는 너대로 살아.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살아. 그래야 호섭이가 아이 데리고 간 거 후회 안 할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엄마, 내가 어떻게 살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그 밤이 지나고 다음 날부터는 웃었습니다. 저 수발드느라 힘든 어머니도 걱정이 되었고 또 제 곁에 계시는 어머니 탓에 아버지도 혼자 너무 오래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어머니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그러느라 화장실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룩주룩 울긴 했지만 어쨌거나 살려고 움직였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러고 나니 사라집디다. 때가 되면 배가 고파졌고 움직였더니 씻기도 해야 했고 엉망으로 자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도 가야 했습니다. 미용실에 가다 보니 아이들이 왁자지껄 소리를 내며 옹기종기 모여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뭘 그렇게 맛있게 먹나 싶어 보니 떡볶이를 먹는데 그렇게 즐겁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곁에 가 맛있니? 라고 물어보니 네! 라며 답하며 웃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주변의 떡볶이집이랑 떡볶이를 파는 노점상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맛도 봤죠. 먹어보니 저도 그 정도 맛은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저녁 떡볶이를 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너 요즘 왜 이렇게 떡볶이를 해? 장사하려고? 라고 하시기에 응, 엄마, 나 떡볶이 장사할 거야. 당장은 가게는 못 내고 노점부터 해보려고 라며 답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더니 너가 이제 살겠구나. 얼굴에 생기가 돈다. 라며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요. 나 이거라도 잡고 살아볼게. 그러려고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래, 그러자. 너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엄마도 집으로 갈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떡볶이 노점을 차리는 걸 보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가게들과 겹치지 않는 곳이어야 했고 아이들이 잘 올 수 있는 곳에 차리려다 보니 학교 앞과 놀이터는 이미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동네 입구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거나 학원이 끝나고 올라오는 길목이라 나름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상대로 팔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노점이라도 깨끗하게 좋은 재료로 장사를 했습니다. 육수도 저녁에 들어가 끓이고 식혀 아이스박스에 얼린 물을 깔아 일일이 밀폐용기에 담아 포장해 가지고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떡볶이 판도 조리가 끝나면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덮개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미료를 쓰지 않으면서 맛을 냈기에 먹어본 아이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진 곳이라 장사가 힘들 것 같다던 주변의 걱정보다 장사는 꾸준히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 해도 노점상이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야 했지만 제가 딸린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저냥 지낼만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수입이 있고 적지만 그 돈을 저금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더 행복한 것은 그저 아이들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티 없이 맑은 웃음들이 저에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좋기만 했습니다. 덤이라고만 하기에는 아이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제 일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뱃속에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커서 웃었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아빠와 손잡고 오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 한편이 저릿하기도 했지만 일부러 더 웃으며 아빠랑 먹으니까 더 많이 먹어 라며 떡볶이를 많이 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제 마음을 달래며 살았습니다. 장사하면서 만난 아이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그만큼 저도 더 맛있고 좋은 떡볶이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매일 저녁 육수를 끓이다 졸기도 하고 더운 날에는 육수가 식지는 않을까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내고 채 식지도 않은 육수를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아 식혀 아이스박스에 담으면서도 하나도 고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떡볶이를 만들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장사를 접을 때쯤 한 여자아이가 골목 끝에 서서 누군가 기다리는 듯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며 골목 바깥쪽을 보다가도 흘깃흘깃 돌아보며 떡볶이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그래서 "얘, 와서 떡볶이 좀 먹을래? 아줌마가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말에 주춤주춤 다가오더니 "저 아빠가 아직 안 오셔서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하면서도 눈은 떡볶이에 가 있더라고요. "괜찮아. 아줌마도 이제 들어갈 거라서 그냥 줄게. 아줌마 떡볶이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한 번도 안 왔어? 처음 보네." 라고 하며 떡볶이를 한 가득 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제가 이쑤시개를 손에 쥐어줄 때까지 먹지 못하더니 이내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자니 적어도 두세 끼는 굶었지 싶었습니다. 아이의 옷차림도 어른들의 손을 타지 못한 것 같아 보였고요. 그래서 "와, 떡볶이 정말 맛있게 먹는다. 아줌마가 너무 뿌듯한데. 그래서 말인데 떡볶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먹을래? 맛있게 먹은 상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더니 "정말 그래도 돼요?"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어깨를 쓸어 내려주며 "그럼 아줌마가 주는 상이야. 대신 다른 아이들한테는 비밀이다. 다른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미리 돈 주고 가셨다고 할게. 그럼 괜찮지?" 라고 웃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저를 따라 웃으며 "감사합니다. 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기에 아빠한테는 떡볶이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고 괜찮다 하시면 계속 와. 진짜 아줌마가 너무 예뻐서 그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채연이요. 라고 웃는 모습에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사실 장사를 하며 우연히 알게 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와서 떡볶이 먹으라고 여러 번 하곤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오래 자리를 비우시는 분들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끼니를 꼬박꼬박 챙기기 힘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희끼리 뭘 해먹다 다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냥 먹고 싶을 때 오라고 하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알면 자존심 상해할까 싶어 일부러 "이 친구는 미리 선불로 낸 돈이 있으니까 먼저 줄게." 라며 주곤 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이들이 몰린 시간에도 와서 먹거나 하더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는 나이의 아이들에게 그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날 만난 채연이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꼭 마무리를 할 때쯤 와서 "아줌마, 저 왔어요." 하면서 배시시 웃곤 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배 안 고팠어? 일찍 와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라며 떡볶이를 퍼주면 "바쁘실 때 오면 아줌마 힘드실까봐요." 라며 웃는데 왠지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반찬을 약간 챙겨주며 "아줌마 만들려고 쌌는데 채연이도 먹어보라고."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와 둘이 산다는 말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물론 제가 몇 명에게 떡볶이 조금 주고 반찬 좀 나눠준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당장의 아이들이 조금 나은 밥상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좋더라고요. 그런 제 정성에 가끔 떡볶이 먹던 아이들의 부모님이 봉투에 돈을 담아 오시곤 하셨지만 저는 받지 않고 아이들이 웃는 걸로 저는 떡볶이 값 다 받았어요. "그냥 가지고 가셔서 아이들이랑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매일 만드는 떡볶이라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언제든지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돈을 내고 저희 노점에 떡볶이 먹으러 와주는 아이들도 감사하고 예뻤지만 저는 그냥 먹는 아이들이 기죽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기에 꼭 당부를 드렸습니다. 물론 가끔 아이들한테 어차피 남는 거 먹이는 거 아니냐며 따지는 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닙니다. 오해세요." 라며 설명을 드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운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웃고 맛있게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게 좋았으니까요. 오해를 푸실 때까지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가게도 내지 못하고
노점에서 하는 장사인지라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춥게 장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만든 떡볶이를 찾아주시고 아줌마 떡볶이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먹지를 못해요. 우리 애들도 아줌마네 것만 찾고 라며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다시 힘을 내고 버티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도 떡볶이 먹으러 와서 조잘거리는 모습에 저는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또 더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즐거운 마음으로 장사를 하러 나가며 오늘 하루도 잘하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점보다는 안정적으로 가게가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집이 어느새 재료 창고 같은 느낌이라 남편의 흔적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갑자기 쓸쓸해졌거든요. 통장에는 가게를 구하기에는 돈이 6천만 원 정도 마련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적당한 매물이 있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노점과 거리가 멀지 않아야 오던 아이들도 오기가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근처의 공인중개사에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물어보고 연락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1층에 공실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가게 크기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요. 임대문이라고 붙은 현수막에 김철민 땡땡땡땡이라는 번호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하모니 빌딩 1층 공실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아유, 그럼요. 거기가 자리가 너무 좋죠. 언제 보시기 좋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앞이긴 한데 언제가 좋으세요? 저는 얼른 보고 또 장사하러 가야 해서요. 라고 답을 했더니 그럼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겠어요? 제가 얼른 가겠습니다. 라고 해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 때 어휴, 오래 기다리셨어요? 제가 서둘러 왔는데 이 앞에서 좀 막혀서요. 들어가실까요? 라며 저를 가게 안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볼 때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가게이긴 하지만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주방의 모습과 테이블 위치를 놓기에 딱 적당한 가게였습니다. 여기 보증금과 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떡볶이 노점을 하는데 보니까 주방 자리도 적당하고 괜찮네요. 라고 하자. 여기 주인이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제가 엄청 잘 거래해야 해요. 전에 장사하시던 분들도 토스트 가게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나가셨어요. 보증금 7천에 월세 150인데 어떠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랑 이것저것 집기 구입이랑 생각하면 제가 보증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 정도가 적당한데 7천만 원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싱크대 하나 놓인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게였으니까요. 가게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 때문에 고민이 들어 멈칫하는 제 모습을 보고 사모님, 가격이 좀 세긴 하죠?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 또 고민이 필요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 사무실이 이 근처니까 가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 보실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가게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가진 돈에 비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 가볼게요. 라며 가게를 나오려는데 사모님, 제가 건물주랑 잘 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원하시는 월세랑 보증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저희 큰 누나 같으셔서 제가 그냥 보내기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탈이에요. 건물주님께는 제가 욕 좀 먹고 말죠. 라며 저를 사무실 쪽으로 이끌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거짓말 같지 않았고 오히려 진심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 사람의 차를 타고 한 3, 4분 정도 가서 내리니 도착한 공인중개소에 저더러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니 차 한 잔을 주고 어딘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 웃는 얼굴로 돌아온 그 사람은 어휴, 저 욕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그 가게에서 장사하시던 분들도 제가 중개한 거였는데
그때도 젊은 부부가 장사하시는 거라 지금 사모님이 제시한 가격에 장사하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또 사모님 뵈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손해는 있는 사람들이 봐야지 없는 사람이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욕 한 번 더 먹었습니다. 라며 말을 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조금 위안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계약하실 거죠? 라고 하는데 저기 내일 오면 안 될까요? 내가 도장이랑 이런 걸 다 집에 두고 왔어요. 은행도 다녀와야 하고 내가 곧 장사도 시작하는데 내일 와서 계약하고 주인분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오늘 안 하면 다른 분이 제 가격 주시고 하시죠. 누님 그러지 말고 오늘 좀 늦게 가서 가게 문 열고 나온 길에 오늘 다 해치웁시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동하시는 거 다 도와드릴게요. 건물주는 지금 외국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 위임해서 다 일보는 건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위임장이랑 등기랑 다 있죠? 그래서 연락만 드리고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오늘 입금되는 거 확인을 해야 건물주도 딴소리 못하지. 얼마 전부터 본인 아는 분이 장사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다 해요. 라고 하기에 가게를 놓칠까 싶어 그 사람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누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 환전해서 보내줘야 하니까 현금으로 그냥 주세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돈을 쓰겠어요. 내가 해서 누님 이름으로 보낼게요. 여기 계약서에 다 사인해서 이제 가게는 누님이 장사하시면 돼요. 인테리어는 언제 들어가는 게 편하세요? 내가 월세 날짜 조절되게 인테리어 끝나면 계약 시작되는 걸로 이야기해 놓을게요. 내가 건물 관리 다 해서 어차피 오고 가며 만날 거니까요. 라며 제 편의를 봐주는 모습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은행에서 찾은 수표채로 그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주변에 있던 약국에 들어가 피로회복제를 건네며 너무 고마워요. 내가 장사 잘 되면 더 좋은 걸로 사줄게요. 너무 고마워요. 복비라도 제대로 받으라니까 라고 했습니다. 정말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누님 진짜 장사 잘 되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 누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죠. 그리고 내가 복비를 어떻게 다 받아요. 누님 사정 다 알아버렸는데 라며 웃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후로 인테리어가 끝나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오고 가며 그 사람을 마주칠 때면 정말 먼 친척이라도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도 하며 지냈습니다. 월세도 다달이 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건물주에게 전달했다며 내역을 문자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야 환전이 된다면서요. 7천에 150 하던 걸 5천에 100을 주고 들어왔으니 저는 그 사람이 은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노점으로 장사하던 곳에 확장 이전이라고 붙이고는 아이들에게 이제 여기 말고 이 가게로 와서 편하게 앉아서 먹어. 아줌마가 더 많이 줄게. 라며 말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육수 내서 떡볶이 만드는 일까지 시간도 더 절약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 육수를 내고 서서히 식히면서 떡볶이를 만들면 되니까요. 어묵도 더 많이 해놓을 수 있고 튀김도 하고 라면도 팔았습니다. 순대를 찾던 아이들도 드디어 먹게 되었다며 웃더라고요. 가게를 이전하고 나서도 오며 가며 이전 안내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선불 낸 사람들은 꼭 놓치지 말고 오세요 라고 쓰여 있었기에 혹시나 오랜만에 온 배고픈 아이들이 놓치지 않고 다시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 덕인지 아이들은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는 그 현수막을 치웠습니다. 올 아이들은 거의 온 것 같기도 했지만 제가 노점을 비우자 그 자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무를 파시기에 방해가 될 것 같아 현수막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20년을 거기서 장사를 했다고 한들 제 땅은 아니니까요. 가게 몫이 좋은 덕인지 장사는 전보다 더 잘 됐습니다. 그 사람은 오며 가며 들려 누님 이 근방에 소문 쫙 났어요. 장사 잘 된다고. 아유 이러다 이 건물 사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각오는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고 그 사람이 들릴 적마다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떡볶이를 푸짐히 내주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휴, 누님,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프랜차이즈 사업 알아보라니까요. 라며 넉살 좋게 떠들다가 가곤 했습니다. 매출은 매달 올라 노점할 때 2배 정도가 되기까지 5달이 걸리더라고요. 이대로라면 다시 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1,000만 원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심 손해를 본 건물주에게 제가 민폐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면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쯤에서 제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기에 그 사람에게 연락해 건물주님께 이야기하고 보증금이라도 올려드리겠다고 하려고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워낙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인지라 곧 나타나겠지 싶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보고 믿는 사이였고 월세도 밀린 적이 없었기에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육수를 끓이며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어 보이는 남자가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직 재료 준비가 덜 돼서 영업을 아직 못해요. 1시간만 있다가 오세요. 라고 하자 그 아저씨가 여기 누구 허락받고 장사합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허락은요, 건물주랑 계약하고 장사하죠. 그런 건 왜 물으세요? 라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건물주인데 누구랑 계약하였냐고요. 여기 우리 딸이 유학 마치고 와서 의상실로 쓰려고 내가 일부러 비워둔 건데 사정 때문에 귀국이 늦어져서 다시 본다고 와봤더니 이렇게 되었잖아요. 참나. 아주머니, 언제부터 장사하신 거예요? 나는 보증금이며 월세를 구경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제야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얼른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메시지에 뭔가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른 옆 가게들에 가서 그 관리하러 오는 공인중개사 그 사람 못 봤어요? 번호가 없는 번호래요. 라며 물으니 그 사람 알고 보니 사기꾼이래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건물주가 외국 가면서 건물 관리 시켜놨더니 몇몇 가게 보증금이랑 월세랑 올려달라 그래놓고 지가 꿀꺽 했나봐요. 아줌마는 아예 공실에 들어와서 피해가 더 크겠네. 아휴, 어떻게 해. 라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망연자실한 채로 그 자리에 철푸덕 앉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여기저기 연락해보더니 경찰에 신고부터 하더군요. 출동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이 사용하던 관리실 사무실을 들어가 보고 공인중개사에도 가보고 하더라고요. 저는 육수만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래도 저를 찾아올 아이들 위해 얼른 튀김을 튀기고 어묵꼬치를 끼우고 떡볶이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힘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의상실을 한다는데 나는 이제 어쩌나 싶고 그 보증금을 어디서 찾나 싶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건물주도 일단 그 사람을 잡고 이야기하자더니 며칠 동안 안 나타나기도 했고요. 제발 그 사람이 잡혀서 제 돈도 돌려주고 이 건물주와도 이야기가 잘 되길 바랐습니다. 혹시나 기적이 일어난다면 잘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남아 서로의 손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노릇이라 정말 복장이 터지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인들은 그런데 그놈을 어떻게 잡겠어요? 외국으로 갔으면 그만이지. 위임장도 다 가짜였대요. 등기도 전에 받아놓고 한 번 쓴 걸 계속 위조했대. 그런데 이런 사기는 경찰들도 잘 손도 안 댄대요. 라며 부정적인 말들을 하더라고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날들이 한 달쯤 됐을까. 그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에 여러 상인들과 경찰서로 갔습니다. 밀항하는 배를 기다리다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갔더니 그 사람은 손에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드느라 한동안 경찰서는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겨우 진정한 상인들과 그 사람을 일일 대조해가며
피해 금액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제 순서가 되자 아이쿠, 이 아주머니는 보증금 전액에 월세 1년치를 피해보셨네. 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순진한 분을 세상에.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절 보더군요. 그러더니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웃더니 그게 이 아주머니 주장이지. 저한테 돈 줬다는 증거가 어딨어요? 난 그냥 비어있는 가게만 보여줬다니까. 1년 동안 불법 점거하고 장사한 사람을 잡아가야지. 왜 날 잡아와요? 여기 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돈 준 증거 있는 사람 있어요? 다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잖아.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막 잡아와도 돼요? 라며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지 저희 가게 옆에 편의점이 있는데 제가 거기 있는 ATM기에서 돈을 뽑아 그 사람에게 건네는 장면을 본 증인을 찾았답니다. 그때 거기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행히 아직도 일하고 있고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조사 나왔던 경찰 중 누가 물어봐서 그렇게 줬다 하니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목격자의 존재를 이야기하자 그제야 웃음을 멈춘 그 사람은 아이씨, 그러게 멍청하고 돈 없는 것들이 사람을 잘 믿어서 이 난리야. 누님, 형님 소리 들을 때는 믿네 어쩌네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렇게 간절하고 귀한 돈이었으면 무슨 수가 있어도 건물주랑 직접 연락했으면 되잖아. 라며 일그러진 얼굴로 오히려 저희에게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유치장으로 끌려갔고 가면서도 누님, 그 떡볶이 진짜 맛있었는데 사식으로 좀 넣어줘요. 라며 낄낄거리더라고요. 너무 치욕스럽고 화가 나 뭐라도 하려니 옆에서 경찰이 참으세요. 폭행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나쁜 놈. 이라고 하더라고요. 눈물만 났습니다. 저기 제 돈은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도박 자금으로 다 사용했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 계좌나 은닉 가능한 곳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놈이 작정을 하고 불지 않으면 찾기는 어려워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번 돈이실 텐데 안타깝네요. 라는 경찰분의 말을 듣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일어나 가게로 돌아왔더니 그 사이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가게 앞에 진을 치고 있더군요. 대부분이 선물을 낸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얼른 다시 한 떡볶이를 내주면서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 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건물주분께 피해를 드릴 수 없으니 제가 가게를 비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 중후반의 제가 거길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나 싶어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 종일 지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리를 하고 옆 편의점에서 산 소주와 남은 떡볶이, 어묵을 테이블에 놓고 멍하니 있는데 가게 문 앞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혹시나 못 먹은 아이들인가 싶어 내다봤더니 건물주였습니다. 올게 왔다 싶으면서 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겨우 다잡고 문을 열어 가게로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시지 않고 젊은 여자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아, 전에 말했던 딸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거운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지만 저는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싸게 준다는 말에 혹해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건물주도 어쨌든 피해자니까요. 그러자 건물주는 아휴, 저도 죄송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일을 시켰어야 했는데 저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힘들게 모아서 건물 하나 사고 또 사고 그렇게 지금에 왔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요. 제가 차마 혼자 와서 아주머니께 가게 비워주십사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딸내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도 없이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보상으로 제가 돈이 좀 생기고 유학을 보냈는데 저보고 와서 한 1, 2년 쉬다가 같이 들어오자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 제 딸한테 제가 선물로 이 자리를 꼭 주고 싶어요. 아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저희 딸이 아빠 건물 두고 다른 자리에 의상실 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아주머니가 다른 자리 알아보시기에 시간을 충분히 라며 건물주가 말을 하시는데 그 딸이 갑자기 아빠 그만해 라며 말을 막더군요. 아줌마 채연이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이사 가게 되었다면서 아줌마한테 편지랑 색종이로 만들고 드렸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라며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그 젊은 여자를 보니 채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어릴 적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빠가 공장을 차려서 시골로 이사한다던 그 채연이? 라고 묻자 맞아요, 저예요. 아빠, 인사해. 내가 말했던 그 떡볶이 아줌마야. 내가 매일 이 아줌마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아빠 매일 일 때문에 늦게 올 때 이 아줌마가 나 떡볶이 줘서 겨우 허기 면하고 겨우 버텼다고. 반찬도 해주시고 꼭 다시 가서 은혜 갚을 거라고. 한국 들어와서 포장마차 자리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채소 팔고 계시더라고요. 아줌마 못 찾는 줄 알고 얼마나 실망했었는데요. 여기 계셨어요. 라며 펑펑 울더군요. 건물주는 딸의 이야기에 놀라더니 아이고 제 은인이신 줄도 모르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가 인사도 못했습니다. 보내주신 반찬도 여러 번 먹었었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도 못 전하고 이사를 와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가 테이블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채연이가 반갑고 고개를 숙이신 건물주와 함께 고개를 숙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놀라 부산을 떨고 다시 침착하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 웃었습니다. 저는 채연이가 어릴 적과는 다르게 멋쟁이 어른으로 자란 게 기특하기도 해 웃었는데 채연이는 드디어 저를 찾았다며 웃더라고요. 건물주님은 딸인 채연이가 웃는 걸 보시더니 웃으시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채연이는 벌써 28살이 되었고 곧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디자인학과에 다녔지만 아무래도 외국이 드레스 문화가 더 익숙하다 보니 실전 경험 때문에 유학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떡볶이여서 몇 번 해먹어봤는데 도저히 제가 만든 음식 맛이 나지 않더라고 하면서 다시 눈물을 글썽이고는 했습니다. 아버지인 건물주가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자기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확실히 여유도 있어 보여 유학 막바지에 아빠랑 같이 보내자고 자기가 꼬였는데 너무 잘못했나 보다며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런 채연이에게 벽에 붙은 꽃을 가리켰더니 그제야 환하게 웃더라고요. 채연이가 만들어준 종이꽃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귀해서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벽에 붙여놓았거든요. 채연이도 알아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건물주는 우리 일단 오늘은 이렇게 헤어지고 며칠 있다 제가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할 테니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라며 먼저 일어나시더라고요. 채연이도 따라 일어나더니 아줌마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다시 만나요. 라더니 절 꼭 안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가 저렇게 예쁘게 잘 컸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에 제가 여태 한 게 허투루 하지 않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채연이가 의상실을 해야 하는 자리이니 최대한 잘 치우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정 안 되면 사는 집이라도 팔아서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마련해주고 간 집이긴 했지만 제 2, 3의 채연이들을 위해 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육수를 얹어놓고 가게 정리를 하며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제가 어제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주머니만 괜찮으시면 장사 계속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이한테는 제가 다른 자리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길 건너 제 건물에 다음 달이면 만기인데 나가겠다는 세입자가 있어서요. 2층이긴 하지만 여기보다 더 넓고 거긴 역 앞인 입지도 더 좋거든요. 라며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하자 아유 보증금은 제가 어쩔 수 없고 월세만 내시던 대로 주시고 장사하세요. 하시고 싶으실 때까지 하세요. 아주머니 건물처럼 생각하셔도 되고요. 제가 딸한테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아야 해서 라며 눈을 질끈 감으시더라고요. 제가 채연이 엄마를 채연이 6살 때 사별로 잃고 아이를 돌보기보단 일만 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 엄마가 많이 아파서 집안의 돈을 다 치료하는 데 썼거든요. 양가 어른들께 아이를 맡길 형편이 안 돼서 아이는 아이대로 고생시키고 굶겼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떡볶이며 반찬이며 챙겨주셔서 채연이가 겨우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혼자 뭐든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먹고 살만해진 지금이라도 아주머니 찾았으니까 제가 갚아야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건물주님께 그때도 채연이가 얼마나 순하고 참하던지 챙기면서도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사 갈 때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만나줘서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죠. 그건 제가 한 것보다 너무 과하게 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거듭 고개를 저으시던 건물주님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 마음 편히 장사하세요. 라며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채연이가 와서는 아빠한테 말 들었어요. 잘 됐어요, 아줌마. 너무 좋아요. 라며 어릴 때처럼 웃더라고요. 그런 채연이에게 얼른 떡볶이를 다시 해서 퍼주면서 먹여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월세 잘 보내드리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역시나 저도 힘들었죠. 애들이 학교를 가는 날이 적어지니 손님이 확 줄더라고요. 그런 저를 본 채연이는 아줌마, 그러지 말고 소스랑 떡볶이 재료랑 포장해서 집에 가서 해먹을 수 있게 팔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데 육수도 따로 포장해주면 집에 가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돼서 어른들도 많이 사가더라고요. 라며 힌트를 주어서 그렇게 했더니 포장도 많이 해갔습니다. 동네 맘카페에서도 파시라고 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수익이 아주 바닥이 나진 않아 버텼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어떠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좀 희망을 가지셨나요? 어려운 와중에 아이들을 먹였더니 제게 이렇게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사장님들 좋은 마음가짐으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너무 훌륭한 사장님들이 많아 좋은 기사 접할 때마다 저도 더 분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니 저처럼 기적을 만나시라고 기원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채연이가 결혼을 하고 데리고 온 아이가 자라는 세상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많길 바라봅니다. 그 아이 역시 참 예쁜 아이거든요. 나이가 60이 훌쩍 넘어서도 아직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힘내세요. 좋은 일 곧 생길 겁니다. 파이팅! 그럼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